안녕하십니까, 빅제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공화국 베네치아의 미래를 건 한판 승부인 제4차 십자군 원정의 승리를 위해 국가의 모든 역량을 동원한 준비에 돌입한 베네치아의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사업의 규모는 베네치아 역사에서 그 이전의 다른 어떤 십자군 원정들보다 컸습니다. 전체 인구가 준비 작업에 동원되어야 했으므로 단돌로는 다른 모든 상업 활동을 중단하라는 명령을 내리고 해외에 나가 있던 상선들도 모두 불러들였습니다. 그들은 13개월 만에 과업을 완수해야만 했습니다. 엄청난 양의 목재, 역청, 밧줄, 도천 등이 필요했습니다. 목과 닭과 각종 설비들을 만드느라 철이 어마어마하게 사용됐습니다. 베네치아인들은 자원을 찾아서 이탈리아를 샅샅이 뒤지고 다녔습니다. 1104년에 설립된 국영 병기창은 이러한 작업의 중심지였습니다. 그러나 많은 부분은 석호의 섬 도처에 흩어져 있는 개인 소유의 여러 작업장에서 수행되었습니다. 병기창에서는 돌을 멀리 날려보내는 투석기와 포위 공격에 사용되는 망루 등 전쟁 장비들이 장기간 배로 수송될 수 있도록 조립식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십자군은 다양한 형태의 선박들이 필요했습니다. 귀족들을 태울 소수의 거대한 범선에서부터 갑 한 나라에 600명을 꽉 채워 태울 수 있는 표준적인 십자군 수송선과 이것들보다 작은 선박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크기의 범선들이 제작되었습니다. 말 4,500마리는 특수하게 개조된 노를 저어가는 갤리선으로 수송될 예정이었습니다. 베네치아는 군대와 모든 보급품을 수송하기 위하여 450척의 선박을 준비해야만 했습니다. 거기다 베네치아 스스로 제공키로 한 갤리선 50척도 준비해야 했으며 함대를 움직일 선원들과 노자비들도 충원해야 했습니다. 33,000명을 배에 싣고 노를 저어 동지중해를 건너가는 데에는 또 다른 3만 명의 항해 전문가들이 필요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베네치아 성인 인구의 절반에 해당되는 숫자를 동원하거나 달마티아 해안가에 있는 항해를 업으로 삼는 도시들에서 충원해야 했습니다. 함대에 식량을 보급하는 것도 엄청난 일이었습니다. 베네치아는 한 사람이 1년간 먹을 식량을 신중하게 수량화했습니다. 빵과 밀가루 377kg, 곡류와 콩 2000kg, 와인 300리터 등이었는데 십자군 전체의 공급할 양을 계산하면 어마어마한 양이었습니다. 이러한 식품들이 모두 베네치아에서 만들어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베네치아의 기획가들은 분명히 달마티아 해안을 따라 항해하면서 보급 문제를 해결할 방안을 염두에 두고 있었지만 계약 내용을 이행하는 것은 엄청나게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이 모든 작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대가를 지불해야만 했습니다. 베네치아는 엄청난 양의 화폐를 발행하여 1년간 쉬지 않고 일하는 목수들, 대장장이들, 선원들, 요리사들, 사공들에게 지불했습니다. 사실상 공화국은 빚으로 살아가며 십자군 측이 계약 내용대로 비용을 지급하기를 우리 섞인 마음으로 고대하고 있었습니다. 1202년 초여름까지 베네치아는 33,000명의 군인을 태우고 1년간 유지하는 데 필요한 함대를 건조했습니다. 베네치아인들은 계약에서 그들이 해야 하는 것 이상을 해냈다라고 빌라르 두행은 인정했습니다. 그들이 마련한 함대는 워낙 거대하고 훌륭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어떤 기독교도들도 이보다 더 좋은 함대를 본 적이 없었다고 그는 덧붙였습니다. 어느 면으로 보나 그것은 집단의 조직된 힘이 이룩한 위대한 위협이었으며 베네치아라는 국가가 가진 효율성을 증명하는 것이었습니다. 함대는 계획된 출항일인 1202년 6월 24일 세레자 요한의 탄생 축일에 맞출 수 있도록 충분히 준비되었습니다. 하지만 십자군 자체가 지연되고 있었습니다. 십자군에게는 부활절인 1202년 4월 6일에 집을 나서라는 통보가 있었지만 많은 십자군은 6월 2일 오순절이 되었어야
비로소 집에 작비를 구했습니다. 해로를 택해 출발했으나 도착하지 못한 십자군을 제외한 나머지 십자군은 뿔뿔이 흩어져 베네치아에 도착했는데 전체 사업의 지도자인 몽펠라토의 보니파체는 8월 15일이 되었어야 비로소 베네치아에 도착했습니다. 베네치아인들은 계약서대로 33,000명을 위한 방대한 함대를 마련해 두었지만 이미 6월 초에 베네치아에 집합할 십자군 수가 계약서에 명시된 33,000명에 훨씬 못 미칠 것이 분명해졌습니다. 플랑드르 백작 보드행은 6월 말에 도착했고 그 다음 블루아의 루이 백작이 도착했습니다. 이들은 각각의 군대를 인솔하고 왔습니다. 이렇게 속속 십자군이 도착했지만 계약 내용과 실제 모여든 병력 수의 차이는 어마어마하게 컸습니다. 7월 말까지 단지 1만 2,000명만이 베네치아에 집합했습니다. 이 상황이 십자군 영주들에게 당황스러운 일이라면 베네치아에게는 파멸에 가까운 상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거래에 베네치아는 공화국 전체의 경제력뿐만 아니라 운명을 걸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십자군에게는 해결할 수 없는 근본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베네치아에 나머지 돈을 지불할 능력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사실에 베네치아인들은 분노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십자군을 인도한 제후들은 계약을 명예롭게 이행하지 못한 것이 수치스러워서 모든 사람에게 각자 원정에 드는 경비를 내도록 했습니다. 기사 한 사람당 4마르크, 보병 한 사람당 1마르크씩이었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미 돈을 지불했으므로 더 이상의 지출은 거부했고 아예 지불할 능력조차 없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빚의 규모는 엄청났습니다. 십자군이 수치스럽게 해체될 위기에 처하자 귀족 지도자들은 보물을 내놓거나 리알토에서 돈을 빌리는 등의 방법으로 모범을 보였습니다. 그래도 34,000마르크가 부족했습니다. 이제 십자군은 더 이상 돈을 구할 수 없었습니다. 6월 24일에 출발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 되었습니다. 8월도 며칠밖에 남지 않은 어느 날 엘리코는 십자군 제후들에게 그들이 미처 생각해 보지도 못한 제안을 했습니다. 오렌트로 가는 도중에 자라를 공략하는 것을 도와준다면 빚을 갚을 기한을 연기해 주겠다는 것이었습니다. 베네치아가 아드리아해를 지배하고 지속적으로 무역 조건과 관세를 강요하는 것은 달마티아 주민들을 지치게 했습니다. 바다에 위치한 지나치게 부유한 도시인 자라는 베네치아의 통제에 끊임없이 저항했으며 오르세올로 2세가 그곳을 정복한 이후 지속적으로 독립을 시도했습니다. 그러한 자라가 헝가리 왕의 선동으로 반기를 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코는 그 해의 십자군이 동방으로 항해하기에는 너무 늦었으므로 만약에 십자군이 자라를 공략하도록 도와준다면 채무 상환을 기꺼이 유예해 주겠다고 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제안을 받은 십자군은 매우 곤혹스러워했습니다. 자라의 백성도 기독교인이고 그 배후에 있는 헝가리 왕도 기독교인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이교도를 공격하는 것이 목적인 십자군이 같은 기독교인을 공격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로마 교황의 반응은 생각만 해도 머리가 아플 지경이었습니다. 하지만 탈출구가 없는 현재의 상태를 어떻게 해서든지 타개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제후들은 며칠 동안 협의한 후 베네치아의 결정을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1202년 10월 8일은 기다리고 기다렸던 출진의 날이었습니다. 항구 전체를 가득 메운 대함대의 장관은 십자군 기사들에게 출진이 3개월 이상이나 늦어졌다는 것을 잊게 하는데 충분한 것이었습니다. 대함대는 항구에서 지켜보는 군중들을 뒤로하고 수평선 저쪽으로 사라져 갔습니다.